제5장 사회 혹은 전체 집합. 사회적 차원을 도입하면 이미 제기되고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들이 다시 등장하며 동시에 사회 자체가 지닌 고유한 모호성과 복잡성이 새롭게 드러난다. 사회는 공기처럼 인간을 둘러싸고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실체로서 개인을 넘어 다양한 규모의 사회 집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학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사회과학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역사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는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현실들의 총합, 즉 전체 집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점에서 역사 역시 궁극적으로 전체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체성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분은 이해를 위한 인위적 도구일 뿐이며 실제 사회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다. 근대 사회과학은 일반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세분화되어 다양한 분야를 만들어냈다. 전체사는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그 관계와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부분을 나누어 보되 전체를 염두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를 단순한 개념이나 고정된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다. 사회 집단과 구조는 유동적이며 특정 영역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다만 유럽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경제가 다른 경, 근대에 이르러 경제가 다른 영향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단순한 발전을 촉진하는 힘이 아니라 동시에 저항과 제약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와 관성은 변화의 속도를 제한하며 이러한 지속성은 역사 이해의 핵심 요소가 된다. 결국 사회는 필요, 욕망, 권력과 같은 여러 힘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복잡한 작용을 통해 자본주의 역시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사회의 여러 개서제들. 사회에서 개서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중심 틀이 된다. 모든 사회에는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계층, 카테고리, 계급이 존재하며 사람들의 의식 여부와 관계없이 계급 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계급 투쟁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계급 의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물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에서 이미 갈등은 존재한다. 따라서 개서제는 인구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사회나 지배자가 없는 듯한 공동체에서도 내부에는 질서와 위계가 존재한다. 심지어 신화적 세계나 이상적 사회에서도 개서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구조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체제가 변화했더라도 현대 사회가 본질적으로 더 평등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권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태도는 약화되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덕으로 여겨졌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계는 제도적으로도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복장과 표식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신분 질서를 명확히 하려 했다. 동시에 현실에서는 부와 권력의 차이가 사치와 빈곤, 지배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며 계층 간 구분을 더욱 강화했다. 결국 사회는 언제나 구조화된 위기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역사적으로 극심한 불평등 속에서 일부는 풍요를 누리고 또 다른 일부는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를 지속해왔다. 이제 개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익숙한 용어가 아니어서 그 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조금 신분제하고 구분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개서제, 신분제는 국가가 법으로 사람의 지위를 고정하는 질서이고 개서제는 사회의 기능과 권력 관계에 따라 위계가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이 변하는 구조이다. 사회의 복수성. 사회는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수적 구조이며 내부 속으로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해와 공존 자체가 사회의 근본적 속성이다. 이 점에서 봉건제라는 개념은 한계를 가진다. 이는 봉투 중심의 제한된 의미를 지니며 특정 시기의 사회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역사적 단계를 구분하는 편의적 명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변화는 10에서 13세기의 전환기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봉건 사회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여러 사회와 개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였다. 대표적으로 영주와 농민이 결합한 영주제 사회, 교회가 지배하는 신정적 사회, 성장하는 영토국가, 영주간 네트워크로서의 봉건 질서, 그리고 경제와 문명의 중심인 도시가 공존했다. 이 다섯 체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며 얽혀 있다. 도시와 농촌, 교회와 금융, 귀족과 상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 구조를 형성했다. 특히 도시는 부와 축적의 중심지로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했고 이후 근대 국가와 국민 경제의 모델로 발전했다. 이처럼 모든 사회와 하위 집단, 심지어 가족까지도 각자의 개서제를 가지며 전체 사회는 여러 개서제가 공존하면서 그중 일부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우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따라 천천히 형성되고 다시 변화한다. 사회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느린 변환과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사회의 복수성은 변화와 저항을 동시에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발전 이론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수직적인 관찰, 소수의 특권층. 모든 사회는 부와 권력의 측면에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며 이러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특징이다. 특히 사회의 정상에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권력, 부, 잉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치와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사회적 상승은 가능하지만 매우 느리고 제한적이다. 상층으로의 진입에는 여러 세대가 걸리며 진입 이후에도 기존 질서 속에서 경쟁하며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권층은 항상 소수에 머문다. 잉여가 증가하더라도 그 규모는 거의 확대되지 않으며 실제 권력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된다. 다양한 도시와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소수 지배 구조는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나타나며 민주정과 공화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의 핵심 구조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지배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집중이 지속되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사회적 유동성. 사회적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매우 느리고 제한적으로 일어나며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특히 상업도시에서 상승이 활발해지면서 하반기에는 기존 질서가 강화되고 이동이 어려워진다. 상층 집단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고 권력과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 공백은 새로운 인물들, 부르주아나 신흥 엘리트들이 채우지만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재구성에 가깝다. 영국의 경우처럼 전쟁과 위기를 거치며 기존 귀족이 몰락하고 신흥 세력이 상층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결국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될 뿐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결국 사회적 유동성은 개방적 상승이라기보다 상층이 교체되며 질서가 다시 안정되는 반복 과정이다. 어떻게 변화를 파악할 것인가? 사회 변화, 특히 사회적 상승은 매우 느리고 제한적이며 측정도 어렵다. 실제로 상층 부르주아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귀족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상층으로의 이동은 존재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며 대부분은 기존 지배계층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또한 변화는 단순한 신천자의 상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 변화에 따라 기존 지배계층도 상업과 투자에 참여하며 스스로 변형된다. 결국 사회는 제한된 상승과 지배층의 적응이 결합된 점진적 재구성 과정이다. 유럽의 사회적 변화의 동시성.
사회적 상승에서 경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적 콩종트루크와 사회적 콩종트루크는 서로 결합되어 함께 작용한다. 두 흐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국가마다 조건과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역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회적 변화 역시 경제적 변화처럼 공통된 흐름 속에 진행된다. 특히 1470년부터 1580년, 즉 16세기에는 유럽 전체에서 사회적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거의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과 도약이 나타났다. 부르주아지는 활발한 상업 활동과 경제 성장 속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상층으로 진입했다. 그 결과 사회적 이동의 문이 넓게 열려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장기적인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반전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귀족층이 재편되며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점차 차단되었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상승과 폐쇄가 반복되는 이중적 구조이다. 일부 귀족이 사라지면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를 채우지만 보충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르고뉴, 베네치아, 스페인, 나폴리 등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각 사회는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했다. 한편 프랑스 종교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 역시 중요하지만 이는 경제적 하강 국면과 결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독립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경제적 콩종트루크는 19세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18세기에도 유럽 전역에서 다시 반복되며 사회적 상승을 촉진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특이한 형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귀족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퍼졌고 이는 당시 풍자 문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앙리 피레네 이론은 단순한 경제적 콩종트루크 설명을 넘어 개인과 가문 수준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그는 전 산업화 시기에도 이미 자본주의가 존재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필연에 따르면 가문은 일반적으로 두 세대, 길어야 세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 일정한 부를 축적한 이후 이들은 상업을 떠나 관직이나 토지 소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지위를 추구한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야망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부 독일 바르셀로나, 남부 독일 등 여러 지역에서 상업 가문이 일정 시기 이후 쇠퇴하거나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상업 가문의 이동과 교체는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반복되는 일반적 구조이다. 따라서 이를 특정 시기의 특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사업 활동과 자본주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 모든 상인이 자본가일 수는 있지만 자본가는 금융, 제조, 농업, 재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그 영역을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가문이 상업을 떠나더라도 자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자본은 금융, 토지, 기업,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순환하며 지속된다. 피렌 이론의 핵심은 개별 가문의 흥망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지속성에 있다. 개별 가문은 교체되지만 상업 네트워크나 금융 집단과 같은 구조는 장기간 유지된다. 이러한 집단의 형성과 쇠퇴는 경제적 콩종트루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기마다 서로 다른 집단이 등장하고 교체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다만 자본의 이동은 사회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관직, 토지, 금융 등으로의 이동 경로를 허용할 때 자본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다. 반대로 이태인, 인도 상인, 일본 오사카 상인처럼 제약이 강한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특정 활동에 묶여 장기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카이로처럼 사회가 자본가를 빠르게 흡수하는 경우에는 상업 가문의 교체 속도도 빨라진다. 이는 사회 구조가 자본 이동의 속도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라이프니츠 사회에서 보이듯 초기 경제 성장 단계에서는 부의 지속성이 낮아 상업 가문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해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프랑스, 젠틀리인가 법복 귀족인가? 사회는 장기간 존속하는 동안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구조는 변화하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6세기에서 17세기 프랑스 상층 사회에는 이러한 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푸퍼트가 말하는 젠틀리는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뒤 토지, 금전, 대부, 관직을 통해 안정된 지위와 명예를 추구한 상층 부르주아지다. 이들은 단순한 부르주아가 아니라 귀족적 삶을 지향하는 중간적 집단이었다. 당시 명사나 귀족적인 사람과 같은 개념이 존재했으며 이는 직업뿐 아니라 부, 생활 양식, 사회적 안정이 결합된 지위를 의미했다. 즉 법적 신분보다 실제 생활과 평판이 더 중요했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비귀족 사이에 통과 가능한 경계가 존재했고 사회 전체도 상승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이 신흥 상층은 전통 귀족과 동일해지기보다는 교양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독자적 성격을 유지했다.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 금융, 관직에 있었지만 출발은 대부분 상업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그 기원을 숨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조건 속에서 신흥 상층은 독자적인 정치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화한다. 귀족 지위 획득은 엄격해지고 왕권은 궁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감소했다. 상승하던 집단은 점차 불안정한 위치로 밀려났다. 종교 갈등과 정치적 충돌 역시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이들은 점차 법복 귀족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 결과 궁정 귀족과는 구별되는 두 번째 귀족 집단이 형성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와 긴장이 생겼다. 법복 귀족은 토지, 자본, 관직, 교회, 문화 등 다양한 개서제를 활용해 지위를 유지했으며 특히 문화적 자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결국 프랑스 사례는 상층 내부의 분열과 계급 간 갈등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법복 귀족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제 부르지아지가 이제 돈으로 관직을 매수하면서 이제 법복 귀족이 되고 그게 이제 기존 귀족과 이제 그 권력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나중에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국가로 사치와 과시적 사치 사회마다 돈, 출생, 권력에 대한 태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과거의 발전 과정과 개서제 구조,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 사회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의 상업 도시처럼 일찍 부를 축적한 도시 사회이고 또 하나는 중세적 요소를 유지한 채 형성된 영토 국가의 중심 사회이다. 상업 도시에서는 상인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며 돈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배층은 과시보다는 절체와 신중함을 중시한다. 베네치아, 제노바, 암스테르담의 검소한 생활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반면 궁정과 국왕이 중심이 되는 영토 국가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곳에서는 출생과 지위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과시와 장엄함이 지배의 중요한 방식이 된다. 즉 사치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권력을 드러내고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폴란드나 나폴리 귀족의 과도한 소비는 이러한 과시적 기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사치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과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때로는 건축과 도시 연출을 통해 권위를 무대처럼 구성했다. 결국 유럽에서는 절제와 가시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공존한다. 상업이 오래 발달한 사회에서는 절제가, 국가 권력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과시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상업도시에서도 사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과도해질 경우 사회적 쇠퇴 징후로 나타난다. 실제로 베네치아는 쇠퇴 과정에서 사치가 더욱 확대되었다. 영국은 두 요소가 결합된 사례로 17세기에는 궁정 중심의 화려함이 강했지만
18세기에는 편안함 중심의 사치로 변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와 저택, 지방 권력의 과시는 유지되었다. 네덜란드는 도시 과두 귀족 중심 사회였고 프랑스는 궁정 중심의 파리와 상업도시가 병존했다. 특히 18세기 파리에서는 신흥 부유층이 귀족의 사치를 모방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혁명과 계급투쟁. 사회 하층의 대중은 기존 질서 속에 깊이 얽혀 있으며 조금만 흔들려도 사회는 국가와 문화적 규범을 통해 이를 다시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따라서 사회는 불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하층민에게는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 경로가 존재했다. 농민에서 수공업자, 분홍, 소부르주아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승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적 상승, 욕망과 초기적 계급의식이 형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는 수많은 봉기와 반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농민들은 국가, 영주, 세금, 군대 등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요소에 맞서 지속적으로 저항했으며 이러한 투쟁은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봉기는 실패했다. 국가, 귀족, 부르주아, 교회, 도시가 연합하여 농민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농민 봉기는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질서는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봉기는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았다. 일부 경우 농민은 자유를 회복하거나 권리를 유지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변화를 남겼다. 한편 도시 노동자의 동기는 농민보다 더 취약했다. 산업은 불안정했고 노동자는 분산되어 있었으며 이동과 불완전한 조직 때문에 지속적 연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노동계층 내부 역시 노동계층 내부 역시 분열되어 있었다. 장인, 하청, 노동자, 임금 노동자, 일용직 등으로 계층이 나뉘어 있었고 이는 집단적 행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는 계급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공이 어려운 조건 때문이었다. 결국 당시 계급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억압되었고 일부만이 제한적 성과를 남기는 형태로 반복되었다. 몇 가지 예들. 리옹의 인쇄업은 16세기 초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주의적 산업이었고 1539년 무렵에는 약 100대 인쇄기와 1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존재했다. 그러나 작업장 주인들은 독립적인 자본가라기보다 출판 상인과 도시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고 결국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식사 제공의 중단, 저임금, 도제의 남용, 과도한 노동시간에 저항하며 파업과 폭력, 선전, 법정 투쟁, 독자적 결사 조직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복적으로 패배했다. 그럼에도 이 싸움은 매우 근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쇄업처럼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산업에서는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충돌이 일찍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리옹만의 예외가 아니었다. 파리, 제네바, 베네치아 등에서도 비슷한 소요가 나타났다. 특히 직물업처럼 노동력이 집중되는 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을 자본가와 다른 집단으로 느끼는 계기가 더 자주 만들어졌다. 레이더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17세기 유럽 최대의 직물 생산지였던 이곳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했고 생산이 거의 모든 과정을 도시 내부에서 처리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의 충돌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했다. 그러나 레이던의 노동운동도 강한 응집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은 직종별로 분열되어 있었고 길드와 자유노동 사이에 걸쳐 있었으며 일부 상호 부조 조직은 존재했지만 전체를 통합하는 힘은 약했다. 반면 지배층은 감시, 억압, 투옥, 처형, 위협을 동원했고 더 나아가 경영자들은 광역적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과 임금을 조정하며 노동자 소유에 공동 대응했다. 이 점에서 보면 계급투쟁은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고용주 집단 쪽에서 더 조직적이고 의식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들의 표현과 조직이 훨씬 더 억압되고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1738년 영국
윌티셔 세럼의 직물업 요소는 더 소규모했지만 오히려 당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긴장이 누적되어 있었고 생산자들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고 있었다. 이 봉기는 곧 진압되었고 몇몇은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이후 나온 팸플렛들은 장벽의 양쪽 입장이 이미 분명히 갈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대립은 18세기에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질서와 무질서. 노동자 봉기와 사회적 요소는 대체로 지방적이고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영토 국가의 확대 속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 사건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의 규모와 구조적 관성은 이러한 봉기를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봉기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일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무리한 설명은 실제 분석이 아니라 상상적 구성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 질서와 무질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두 측면이다. 질서는 국가와 사회, 경제, 문화가 결합된 결과이며 무질서는 그 내부의 균열에서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질서가 강화된다는 주장이나 다양성이 자유를 확대한다는 주장 모두 단순화된 해석이다. 실제로는 강한 질서는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은 새로운 제약을 만들어낸다. 국가 권위가 약화될 때 봉기와 사회적 동요는 증가한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후이며 프랑스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봉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데올로기의 언어, 슬로건, 그리고 집단적 공모가 결합되어야 한다. 계몽주의는 귀족의 특권을 비판하고 활동적인 계층을 옹호했지만 부르주아가 형성하는 새로운 특권 구조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치 사상 역시 왕정, 귀족, 법원 간의 권력 갈등이 집중하면서 부르주아의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1789년 진정서들이 귀족 특권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자본과 왕권에 대해 침묵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아직 자본을 특권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새로운 지배 구조로 인식되기까지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간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혈통 기반의 신분 질서를 비판했지만 돈에 기반한 새로운 계서제가 또 다른 불평등 구조라는 점은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과 생산성, 검약은 도덕적 가치로 상승했고 기업가는 사회 발전을 이끄는 존재로 이상화되었다. 시장의 자유가 균형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믿음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신념은 현실과 모순되면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심지어 마르크스조차 경제적 진보와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연결해서 이해했다. 0점 이하의 사람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어디에나 거대한 하층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했다. 유럽 밖에서는 노예제와 결합되어 있었고 유럽에서는 농노제와 빈민, 거린, 유랑인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서양이 더 자유로운 세계였다고 해도 부자와 권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된 지위에 묶여 있었다. 11, 12세기 이후 도시와 농촌의 분업이 심화되면서 많은 무산자들이 이 구조에서 배제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시간제 노동과 임시 거처를 전전했고 불구자나 노인처럼 아예 사회생활에서 배제된 이들도 많았다. 이 하층 세계 안에서도 빈민, 거린, 유랑인들이라는 등급이 존재했다. 빈민은 아직 사회 내부의 존재로 인정되었다. 도시 당국의 자선과 구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 거린과 유랑인은 사회 밖의 존재로 취급되었고 멸시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유랑인과 거린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도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들에 대한 태도는 점점 가혹해져 구걸과 유랑은 범죄로 간주되었고 채찍질, 낙인, 노역, 감금 같은 처벌이 뒤따랐다. 17세기에는 빈민수용소, 강제수용소, 감화원 같은 제도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층민과 유랑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기근, 질병, 전쟁, 인구 증가, 재산 집중이 계속해서 새로운 빈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경제적 성장 속에서도 오히려 빈곤이 확대되었고 과부, 고아, 실업자, 탈영병, 떠돌이 치료사, 군인, 몰락한 소상인들 등 온갖 사람들이 이 하층 세계로 유입되었다. 군대는 이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탈영병과 해산 병사들이 거리로 흘러나왔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하나의 반사회를 이루었지만 안정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는 어려웠다. 중요한 점은 이 유량하는 하층 프롤레타리아가 유업적이긴 했어도 응집력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급이 아니라 군중이었고 폭력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조직된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들은 전 근대 사회가 끊임없이 배출해낸 구조적 잉여였으며 사회는 이들을 동정하기보다는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을 아무 걱정 없는 자유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상 극심한 불안정과 배제를 낭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에서 나오기. 사회 최하층, 이른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탈출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별도의 질서를 가진 반사회적 조직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밀수꾼, 해적, 강도와 같은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내부 규율과 위계를 가진 또 하나의 사회로 밑바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 역시 알제, 트리폴리, 피사 등 특정 도시와 연결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군대 또한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흡수하며 일종의 생존 통로를 역할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다시 하층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가장 개방된 노동시장인 하인 체계 역시 중요한 탈출 경로였지만 이들은 극도로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고 강한 복종을 요구받았다. 일자리를 잃는 순간 바로 유랑인으로 전락하며 채찍질, 노역, 처형 등 가혹한 처벌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하층민이 질서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개서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하층민은 타인의 지배를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선택 사이에서 놓이게 된다. 샤르트르가 인간 종속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저자는 사회 자체가 개서제인 이상 완전한 비종속 사회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노예제, 농노제, 노동계급은 형태만 다를 뿐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계속해서 생산된다. 하나의 지배 구조가 사라져도 다른 형태의 지배가 등장하며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종속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한편 지배층은 이러한 구조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빈민을 노동력이나 병력의 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은 이러한 인식을 잘 드러낸다. 실제로 강제 노동과 노동력 동원은 종종 정당화되었지만 이는 도망과 저항, 불안정성을 동반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 아, 그러니까, 많으셨습니다. 예, 막 이렇게 너무